안녕하세요, 문헌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포르투갈 출신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는 1922년생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진작에 포기하고 용접, 제철, 막노동 등의 직업을 전전하며 지냈죠. 1969년에는 공산주의를 표방한 불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6년 후에 조국에서 강제 추방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야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니 50대 중반의 나이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비교적 대기만성형의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작품들은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풍자성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8년 포르투갈 작가론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눈먼 자들의 도시는 1995년에 발표된 주제 사라마구 만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눈이 머는 전염병이 돈다는 설정이죠. 한마디로 패닉에 빠져가는 사람들과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않는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찰을 하게 할 만큼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사실 이 작품을 읽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작가가 문장 부호를 전혀 쓰지 않고 줄글로 계속 인물들의 대사와 묘사, 설명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 모든 등장인물들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고 외적인 특성으로 지칭됩니다. 주인공은 의사 부인인 여자입니다. 눈이 머는 전염병에 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시력이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녀의 남편은 의사라고만 나오는 사람인데 시력을 잃습니다. 당국은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데요. 함께 수용된 사람 중 첫 번째로 눈먼 남자와 그의 아내, 색안경을 쓴 여자, 사팔뜨기 소년 등이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에 영문을 모른 채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당연히 운전을 할 수 없는 그 때문에 주변의 교통은 마비가 되고 그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남자가 그의 차를 몰고 집으로 데려다 주죠.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그는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의 차를 훔쳐 달아나는데 달아나던 도중 그도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함께 안과를 찾아가는데 그의 눈을 진찰한 안과 의사도 눈이 먼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죠. 나중에 집에 돌아온 의사는 안과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다가 역시 눈이 멀어버리는데 알고 보니 첫 번째로 눈이 먼 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모두 눈이 멀게 된 겁니다. 의사는 보건당국의 사실을 알리고 보건당국의 장관은 눈이 머는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눈이 먼 사람들을 빈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눈이 먼 의사 역시 격리 수용되는데 의사의 아내는 눈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을 따라 수용소에 함께 격리되죠. 처음 수용소에 격리된 사람은 의사 아내, 첫 번째로 눈먼 남자, 그의 아내, 검은 색안경을 썼던 여자, 사팔뜨기 소년, 차도둑 등 7명이었는데 의사 아내 빼고는 모두 실제로 실명한 상태였죠. 수용소는 군인들이 감시하는데 실명하는 전염병이다 보니 그들은 격리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수용소를 포위한 채 때마다 식량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점은 허가 없이 수용소 밖으로 나오는 격리 환자들은 무조건 총살을 당하고 수용소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차도둑은 색안경 여자를 성추행하다가 그녀의 구두에 다리가 찔려 큰 부상을 입고 약을 구하러 수용소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사살되고 말죠. 한편 실명하는 전염병은 도시 전체에 확산되어 가고 수용소에도 수용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 마지막에는 안대를 한 노인 등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됩니다. 눈이 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용소에 수용되어야 하다 보니 수용되는 과정에서만 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200여 명은 수용소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인원이었고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군인들은 식량도 충분하게 주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용자들 중 한 악땡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자를 중심으로 깡패 집단이 형성되어 식량을 독점하고 금품을 갈취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여자 수용자들에게 성상납을 요구하기까지 이르죠. 수용소 내 유일하게 정상 시력을 가진 의사 아내는 수용소에 가지고 들어온 가위를 이용하여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인 악당의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하지만 깡패 집단은 와해되지 않고 악당이 남긴 총이 남아있어 식량 독점은 계속되는데 의사 아내는 깡패들의 방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은 수용소 전체에 번지게 됩니다. 수용자들은 모두 수용소 밖으로 탈출했는데 알고 보니 군인들은 진작에 수용소에서 완전 철수한 상황이었죠. 의사 아내를 중심으로 의사, 첫 번째 눈먼 남자, 그의 아내, 세강경 여자, 안대 노인, 사팔뜨기 소년 등 7명은 수용소를 떠나 시내로 들어오는데 실명 전염병이 퍼져버린 도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력이 남아있는 의사 아내 덕분에 그들은 지하 식료품점에서 식량을 구해 연명하고 그들은 결국 의사 부부의 집에서 지내게 되죠. 의사 아내는 자신을 비롯한 7명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다니면서 첫 번째로 눈먼 남자 부부와 그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미 거기는 눈먼 작가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가의 가족들이 계속 자기 집에 살도록 배려하고 의사 부부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죠. 의사 부부는 처음에 식량을 구했던 지하 식료품점에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의사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 거대한 무덤이 된 사실을 알고 경악하며 도망쳐 나옵니다. 그녀는 너무나 힘들어 눈먼 남편과 함께 성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녀는 성당 내 모든 성상과 그림의 눈이 다 훼손된 것을 보고 놀라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이 회복되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눈이 먼다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변화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명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는 과정은 상당히 공포스러운데요. 읽는 내내 괜한 눈 걱정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작품의 초반에 눈이 먼다는 것은 개인들에게 있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혁명적인 재앙으로 그려지죠. 하지만 눈이 먼 사람들이 모인 사회의 모습은 이전의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식량이나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폭력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고 하며 도시의 광장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을 토론하며 지내고 심지어 성당에서는 내적인 안식을 누리기도 하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시력을 잃는 극단적인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인데 바로 사람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라는 의사 아내의 말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멀지 않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시력을 유지하는 의사 아내의 역할은 이러한 점을 증언하게 만드는 증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익명성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절대로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등장인물들은 의사 아내, 첫 번째로 눈먼 남자, 색안경을 꼈던 여자, 차도둑 등으로 지칭되며 특이하게도 그들은 서로 이름을 묻지도 설령 묻더라도 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의사의 아내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이름을 말하지 않는군. 저 사람도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야. 등장인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이 눈멀기 직전의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이름보다는 그 명칭이 그들의 본질과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본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익명은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차를 훔친 남자를 이름으로 지칭하지 않고 도둑이라고 직설적으로 칭함으로써 그의 본질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익명 뒤에 숨는 것보다는 도리어 이름이나 직위 뒤에 숨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멀어 서로의 겉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각자의 본 모습이 까발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당 안의 성상과 성화 등장인물들의 눈을 가린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말미의 의사 부인은 성당에 들어갔다가 성당 안의 성화와 성상의 눈이 훼손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의사 부인뿐 아니라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도 비슷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 이 장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사람들이 눈이 멀었을지라도 성상과 성화의 등장인물들이 똑같이 눈멀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눈을 훼손함으로써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신과 다른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들은 성화와 성상의 등장인물마저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나서야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대해 스스로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편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상태여야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서 인간의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눈먼 자들의 도시 줍줍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염병이라는 큰 재앙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낸 작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